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조주의를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들레지의 글을 고도로 좀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책 내용 중에 가장 좀 수상도가 가장 높은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구조주의가 아주 다양한 철학자들에 의해서 펼쳐졌는데 그것들을 아주 집약해가지고 짧은 글 속에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좀 추상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적이고 현실적인 개별적인 철학자들의 사상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전개한 글이라기보다는 구조주의의 맥을 짚고 그 구조주의의 흐름, 그 다음에 원리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구조주의 또는 탈구조주의 철학자의 사상을 조금씩 이렇게 건드리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이 글에 들어가기 이전에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을 내용들을 정리를 해왔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구조주의는 1960년대에 서구 사회에 등장한 철학 사전인데요. 그 이전의 철학 사전은 실존주의,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문명이 황폐화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절박한 물음으로 제기가 됐죠. 그래서 실존주의가 전후 사회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와 함께 그 이전에 역사주의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의식과 이성적인 합리성을 바탕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역사적 삶의 삶의 방식을 기획을 하고 그걸 실천을 통해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역사주의적 사고 방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 방식이 1960년대 정도 되면은 생산력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그 다음에 과학 기계 문명이 또 관료주의 문화가 사회 구조에 깊게 스며들면서 인간의 자율성 이런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적 합리성 그건 자율성의 바탕을 둔 사고인데 자율성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전쟁과 부조리, 비합리적인 물질주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애곡되고 물질 문명이 황폐화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의지와 이성의 힘으로 사회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역사를 인간의 뜻에 맞게 해방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르트르를 중심으로 한 실존주의가 전후 유럽 사회를 휩쓸었는데 이런 인간의 자유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적인 합리적 기획에 따라서 주체적으로 역사를 만들고 사회를 개조할 수 있다는 이런 낙관주의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실증주의적 경험주의 2차 세계대전을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승자가 됨으로써 많은 다른 세계적인 무역을 주도하면서 많이 혜택을 받았죠, 미국이. 근데 미국의 가장 이제 그 사고 방식이 뭐냐면은 실증주의적 경험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을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자. 그러지 비가시적이고 경험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존재한다고
말하는 걸 지연하자, 그죠? 늦추자,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은 과학적인, 그죠? 실증주의적 과학관, 그 다음에 그것이 문명의 구조, 물질 문명으로 나타났을 때만 그것이 인간이 지켜야 될 소중한 문화유산, 물질 문명의 유산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것이 구조주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주의는 1940, 50년대 이런 실존주의와 미국의 실증주의적 경험주의를 비판하면서 구조주의 사상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주의의 사상적 그 근원은 잘 아시다시피 소시리의 언어학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밑에 소시리의 언어학을 살펴보겠는데요. 이때 말하는 이제 구조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구조. 물론 그냥 눈에 보이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죠? 현상으로 나타난 것들은 아닙니다. 그 현상 이면에 현상을 발생시키는 근원이라고 간주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근본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근본 구조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비감각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감각적이고 비가시적인데 우리가 보는 거, 우리 경험에 가시화되고 감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의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의식입니다. 그런 구조, 이런 구조를 말합니다. 자, 그게 도대체 뭐냐? 자, 우리가 소시리는 이거 언어학에서 우리가 언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언어 활동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발화 활동, 발화 행위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제가 말하는 행위는, 말소리는 그 자연의 물 흘러가는 소리라든지 바람 소리라든지 동물들이 우짖는 소리라든지 이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 소리들은 뭔가 다른 동물들, 자연의 소리들과 다르는데 그 다르게 말하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소통을 하죠. 인간들끼리는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 이거죠. 그 무엇이 있다. 자, 소시리는 이걸 이제 빠롤이라고, 그죠? 발화행위라고 했는데, 이게 현상들이죠. 말의 현상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말의 현상들이죠. 말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로, 그죠? 주어, 목적어, 소수로의 그런 형태로 말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현상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 있다 이거죠. 그것이 이 밑바탕에 말의 현상들 밑바탕에, 그죠? 그걸 말을 만드는 규칙이 있다 이거죠. 그걸 이제 랑그라고 불렀습니다. 랑그라고 불렀어요. 이 랑그가 바로 뭡니까? 말을, 그죠? 나타내게 하는 근본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 구조죠. 언어의 구조. 언어의 구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말 소리는, 제가 하는 말은 귀에 들리지만, 그죠? 근데 이 말의 규칙은, 말의 문법은 비감각적입니다. 근데
지금 나에게 들리는, 내 귀에 들리는 말소리를 가능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를, 이걸 이제 구조라고 한다 이거죠. 구조주의의 구조라고 한다 이거죠. 구조.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칸트의, 그죠? 어떻게 인간이 인식하는가, 그런 구조하고 유사하다는 걸 이제 느낄 수 있으실 텐데요. 인간은, 그죠? 12가지, 그죠? 인간의 감성적 형식,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성적 형식과, 그죠? 12가지 범주가, 그죠? 이 12가지 범주가 개념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그죠? 인식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식을 안다. 그죠? 뭘 안다라는 것은 인식한다라는 것인데, 인식하는, 끊임없이 우리는 인식하잖아요? 내가 오늘 뭘 했고,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다른 것들을 보고 느끼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런 인식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원리가 뭐냐? 근본적인 인식의 원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칸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식의 원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런 인식의 원리가 있다. 그죠? 순수 이성의 원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칸트가, 우리 칸트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했듯이, 구조주의에서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언어 형상들 밑바닥에 그 언어 현상들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라는 구조가 있다. 또 사회로 가면 뭡니까? 가족으로 가면 가족 생활이라는 현상이 있죠. 이 사회마다.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친족 구조가 있습니다. 친족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오감에 지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죠? 현상 너머에 있는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자, 사회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사회 현상들이 다양하게, 지금 뉴스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접촉하는 집단이라든지 이동했을 때 그 지역에 일어난 사건들, 다 그런 사회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사회적 사건들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 시위를 하고, 어떤 집단이 시위를 해요. 그럼 그게 사회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괜히 기분 나빠가지고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기분 나빴다면 그렇게 그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한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뭔가는, 그죠?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연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우연들을 한 시점에, 한 공간에 어떤 사람들에게 조직하는 뭔가가 있었다 이거죠. 그게 구조라는 거죠. 사회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자, 인간의 의식과 자율적인 의지, 그죠? 인간의 계획적인 실천, 한 개인의, 한 집단의, 그것들이 전부 다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그 현상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현상들 너머에 뭔가가 있다. 그것이 뭐냐? 이 구조주의 철학자들은 그것이 구조라고 본다 이거죠. 구조라고 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소시리는 그래서 우리가 언어학의 연구 대상을, 그래서 이 랑그, 말의 규칙, 말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이 뭐냐? 우리가 장기를 뒀을 때, 바둑을 뒀을 때 장기판에
뭐라 그러죠? 장기 그걸 포차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네, 말들이 있잖아요. 말들을 움직이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기를 두는 현상을 어떤 특정한 분야의 현상이라고 봤을 때 그 장기들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규칙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거죠. 축구를 하는데 축구 놀이의 규칙이 있고 농구 놀이의 규칙이 있잖아요. 네. 그런 축구 착이라는 경기 현상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밑바닥에 어떤 원리가 있다. 그걸 구조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소시리가 그걸 최초로, 그죠? 최초로 인간이 아니고 축구 차는 선수가 그 규칙을 만든 게 아니죠. 장기 두는 사람이 장기 말을 운영하는 규칙을 지금 만든 게 아니죠. 그 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수행하는 주체. 그죠? 그럼 축구 월드컵을 하잖아요. 그럼 월드컵에 참가하는 집단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 축구 선수들이 있고 국가의 각 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들이 그걸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규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는 벌써 무엇을 겨냥하는지 금방 드러나죠. 주체가 이 삶과 역사에, 그죠? 주체가 주인이 돼가지고 활동하는, 그죠?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그런 동인이다. 이런 사고방식, 이걸 넘어서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주체는 뭡니까? 이미 어떤 구조 속에 들어와서, 그죠? 장기 규칙이 있어요. 장기를 두는 규칙이 있는데, 내가 말을 움직일 때는 그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기 놀이에 참가하는 주체가 주체의 의지대로, 주체가 계획한 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 계획이라는 것은, 주체의 의지라는 것은 규칙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최초로 언어학 분야에서 소시리가 얘기한 걸 간단히 참고 자료로 한번 읽어보시라고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문화 인류학 분야에서 레비스트로스라는 인류학자가 이 구조주의적 방법론, 자, 소시리가 지금 언어 활동이라는 것은 표현 활동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소시리의 언어학을 전 분야에 원리적으로, 구조주의 원리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뭔가 우리의 의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수단이잖아요. 그랬을 때, 자, 전달하려는 표현 활동들이 있다 이거죠. 표현 현상들이 있다 이거죠. 표현된 현상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 밑바탕에 그런 표현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죠? 무의식적인 구조적 원리가 있다 이거죠.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구조주의 철학자들이 하는 활동이라 이거죠. 자, 어떤 영역에, 그죠? 지금 여기 레비스트로스는 문화 인류학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인류학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의 생활의 역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인간의 생활이라는 현상을 가능하게 한 원리가 무엇이었냐 이거죠.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살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을 가능하게 한, 이렇게 모여서 살 수 있게 만든 그 원리, 그 구조적인 원리가 뭐냐. 그래서 소시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역사에 걸쳐서 수많은 문명들이 다양한 형태로 바뀌었는데 그 삶 속에서도 동일한 구조, 동일한 원리가 유지된 것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한 구조가 뭐였냐면은 근친상간의 구조라는 겁니다. 근친상간의 규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는 현상을 만드는 규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현상을 만드는 규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근친상간이 인간의 사회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느냐? 인간은 능력으로나 여러 가지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독립적으로 자족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생존의 차원에서 보자면 내가 자급자족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우리 종족이, 우리 민족이, 우리 집단이 자급자족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민족, 다른 집단과 교류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생존의 조건이라거든요. 인간 생존의 조건이다 이거죠. 생명체로서. 교류를 해야 되는데, 교류를 하려면은, 자, 물건을, 그죠? 생존을 이어가려면 물건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환이 인간 삶의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교환하는 방법이 뭐였느냐? 자, 교환하려면 뭐가 존재가 됩니까? 나와 너가 나눠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교환이 되잖아요. 다 나라면 교환에는 개념이 없겠죠? 다 너라면 교환에는 개념이 없겠죠? 독립성이 생기고 타자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서서 주고받는 게 교환이잖아요. 그러면 친족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근친상간을 금지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자, 엄마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 자가지고 자식을 낳는다면 부모, 자식의 경계가 무너져요. 자아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동일성이, 자기 정체성을 정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친상간이 결국 뭐냐면은 친족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자기 정체성을 정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인류 역사에 등장했고, 그래서 근친상간을 금지하면 뭐가 교환이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자를 교환해야 되죠. 종족 간에. 한 종족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근친상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종족으로 시집을 보내고 다른 새로운 종족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사람만 교환하면 그게 다 끝난 게 아니죠? 사람과 함께 교환하면서 뭐가 교환되겠습니까? 물건이 교환이 되겠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물건들이 교환이 되고 문화가 교환이 되고 그래서 삶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종류의 꼭 필수품이 필요한데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언어를 교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있고 그죠? 이런 친족, 종족 유지를 위한 근친상간으로서 여자를 교환해야 되고 물건을 교환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세 가지가 그죠? 인간의 인류적인 삶을 유지해온 근본적인 구조적인 원리였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레비스트로스가 문화 인류학 영역에서 소스리의 그죠? 구조주의적 방법론을 적용해서 그 인류 사회의 삶을 가능하게 한 구조가 뭔가를 규명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또 레비스트로스는 물었어요. 자, 이제 슬픈 열대라는 책 아시죠? 그리고 야생적 사고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서구 제국주의가 막 그 제3세계에 들어가지고 엄청난 침략과 약탈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몽이라는 이름 아래, 그죠? 서구 문명이 우월하고 진화됐고 문명화됐는데 야만 종족들에게 그런 문명을 전파해 주자.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런 전파해 주는 것은 시혜고 잘하는 것이다.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런 폭력을 학살을 자행했다 이거죠. 그래서 문화 인류학자로서 레비스트로스는 물었어요. 정말 서구 문명하고 그죠? 원시 문명인들하고 문명인과 원시인이 사고 방식에서 합리성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계몽을 좀 시켜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먼저 깨친 사람으로서 더 좋은 걸 가진 사람으로서 그걸 못 가진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당한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탐구해봤습니다. 그래서 문명인의 사고방식은 고도로 추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펼치잖아요. 근데 기본 원리는 단순한 거거든요. 인간이 생명체고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세계에 부닥치게 되고 환경 세계는 처음으로 어떻게 다가옵니까? 생명체에게 혼돈으로 다가옵니다. 그죠? 환경이 압도하잖아요. 한 개체는 압도하고 언제든지 그냥 사라질 수 있는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으로 이 세계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생명체의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은 그 혼돈스러운 이 세계 속에, 내던져진 세계 속에서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럼 질서를 만드는 방식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질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한 것들이 내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질서를 만드는 방식이 바로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사고방식은 우리가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 분석과 종합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이 다 적용이 돼서 어린이들의 인지 발달 과정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 서구인들이 합리적이고 최고로 문명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데 만약에 저기 남아프리카 그저 밀림 속의 원시 미개 종족인들은 그런 사고를 못한다면 그죠? 덜 진화되고 덜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거기 조사를 해봤어요. 네비 스트러스가 해봤는데 그게 조사한 경험이 야생적 사고라는 책 속에 담았고 슬픈 열대라는 책 속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사고의 원리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 원리가. 그죠? 서구의 고도로 문명화된 사람의 사고 방식이나, 그죠? 저기 밀림 속에 문명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원시인의 사고 방식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다만 방법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게 문명이라면은 야생적 또는 야성적 사고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구체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 사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물로 우리가 인디안들 이렇게 있잖아요. 이름도 사물로 이름을 붙이잖아요. 늑대와 함께 춤을 이런 그 이름을 붙이잖아요. 달빛에 태어난 그 아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토테미즘의 주술적인 마술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호랑이라든지 곰족 이런 식으로. 그죠? 호랑이족, 곰족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 사고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문명인들이 보기에 우리는 곰족이야, 호랑이족이야, 또는 독수리족이야 하면은 독수리가 네 조상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똑같이 자기의 정체성을 만드는 방식이고 독수리가 조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독수리 토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 종족과 곰 토템을 가지고 있는 종족과의 차이를 만드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죠? 차이를 통해서 정체성, 내가, 그죠? 나와 너를 구분한다 이거죠. 차이를 통해서. 그래서 인식의 원리는 차이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런 차이를 만드는 방식이 뭐예요? 나 대신에 여기는 곰이라고 부르고 너 대신에 호랑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런 방식으로 원시인들은 사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야생적 사고, 구체적 사고, 구체적인 것의 과학. 이제 이것도 과학적인 사고라는 거죠. 근데 사고 방식이 추상적이지 않을 뿐이고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그런 질서를 만드는, 차이가 질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세계의 질서를 그 속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속한 종족이 살아갈 수 있는
사유체계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레비 스트로스가 이걸 통해서 서구인의 나르시즘을 깨뜨렸어요. 서구 우월적인 사고. 그죠? 왜냐하면 원시인의 사고가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그 원리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그 우리의 사고 방식은 이렇게 언어 이분법적인 대립 구조, 그죠? 차이를 만드는데 두 가지 이상의 항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과 달라 저것과 달라 그러면서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우리의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서구인이든 그죠? 야만이라고 우리가 부리는 원시인이든 똑같은 원리로 이분법적인 사고 원리로 우리의 사고가 짜여져 있고 그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자, 우리의 사고 현상들, 그죠? 사고를 다양하게 만드는 현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통성과 특수성으로 종합과 분석으로, 그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고를 하는데, 그죠? 비교와 대조 이런 사고 방식 하는데 그런 다양한 사고의 현상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사고 밑바탕에는 차이를 만드는 이분법적인 구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에게 의식이 안 되죠. 내가 그렇게 사고하는 원리는 내가 의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구조라 이거죠. 그 구조가. 자, 이것이 이제 레비 스트로스가 문화 인력의 영역에서 구조주의적 방법을 적용해서 이룩한 성과입니다. 자, 자크 락강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죠. 자, 프로이트의 자,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 인간의 상처와 고통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죠? 인간의 상처와 고통이 어디서 비롯됐고, 그런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가, 그죠? 그걸 다루는 게 이제 정신분석학이거든요.